수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 가진 가장 큰 이점은 대규모 공중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방공망을 압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고통을 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과 그의 측근들을 두렵게 만들 경고를 방금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에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모든 드론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장거리 드론을 생산해 러시아가 하루 600번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트 3국과 북유럽 지도자들과의 특별 기자회견에서 연단에 오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소름 끼치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계획이 있고 그 목표는 단순합니다. 하루 600대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 생산이 가능한 능력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왜 그 숫자가 특히 중요한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만약 600대의 드론과 미사일이 있다면 그들도 우리가 이 전쟁을 느끼는 것처럼 이 전쟁을 느끼게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가하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균형을 이루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진 마지막 이점을 없애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이를 수학적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 평균 650대 드론과 35톤 100개의 미사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대응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경쟁할 만한 수량이 없지만 우리는 300에서 350개를 사용합니다. 자금이 늘어나면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젤렌스키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민간이든 군사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더 정밀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체계에 더 효과적으로 타격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밀함과 규모를 동시에 갖추면 러시아는 곤란해집니다. 이전에 없던 드론 군집이 다가오고 있으며 젤렌스키의 말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수적 우위에 맞서야 합니다. 젤렌스키의 계산이 다소 틀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6월 1일 보도에서 프랑스 24는 러시아가 지난 5월 우크라이나에 8,150대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거의 263대의 드론이 투입된 셈입니다. 여기에 한 달간 211발의 미사일을 더하면 하루 평균 약 270개의 발사체가 됩니다. 젤렌스키가 말한 하루 650대 드론 100발 미사일에는 미치지 않지만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러시아는 600대 이상 드론과 수십 발 미사일로 대규모 공격을 개별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맞서려는 것도 이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하루 600대 드론을 계속 발사할 수 있다면 전세는 바뀌고 러시아의 전략도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푸틴은 전쟁을 자국민들에게 숨기고 싶어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를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생산을 가속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드론 수와 경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 국민들이 석유가 불타오르고 군수산업단지가 폭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정말 심각해집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과장된 숫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루에 600대의 드론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은 우크라이나가 국가 전체의 군대를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곧 그 혁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예정이지만 여기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로켓군 및 포병 개발 개념 하에 2000km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 250kg의 화력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활공폭탄전에서 러시아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게 해주는 국산 공중허브의 추가 개발, 러시아보다 많은 요격 드론을 생산해 푸틴의 장거리 전략을 무력화하고 우크라이나는 공격하지만 러시아는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혁명이며 모든 러시아 군인과 지휘관 그리고 국민이나 군대를 이끄는 것보다 벙커에 숨어 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러시아 대통령까지도 겁에 질리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변화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드론 초강국이 되었지만 기술 천재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군대의 모든 분야에 통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페도로프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은 28세의 어린 나이에 정계에 입문했고 빠르게 첫 번째 부총리이자 국가의 디지털 전환 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페도로프는 기술 전도사로서 우크라이나가 정부를 디지털화하고 21세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진격했고 참혹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페도로프는 기술에서 새로운 군사구조 개발로 관심을 돌려 소규모 국가가 러시아의 병력과 미사일 공격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6년 초 국방장관이 된 페도로프는 자신의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군사 개혁을 수행하며 최전선 인프라를 개선하고 거짓과 부패를 근절하며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보상받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과 신뢰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페도로프는 선언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년 동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잘 방어해왔지만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고 러시아를 영원히 자국 영토에서 몰아낼 변화를 이룰 때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600대의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움직임은 페도로프 혁명령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취임 반년도 안 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영국 정부 지원 아래 도입될 새로운 AI 방위센터 A1의 출범을 감독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주요 물류작전을 위해 보병을 대체하는 지상드론 프로그램을 감독해왔습니다. 페도로프는 러시아 샤이드형 드론의 요격률을 9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달 5만 명의 러시아 병력을 드론이 선두에 서서 격멸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야심차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엔 변화와 적극성을 추구하는 국방장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방어하고 소모전으로 푸틴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에 맞서 싸울 첨단 군대를 구축, 발전시켜야 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대통령이 주권 국가를 지배하려 할 때 더는 평온하게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줘야 합니다. 젤렌스키의 하루 600대 드론 경고는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표이며 모든 러시아인이 풀려난 괴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뱃속에서 끔찍한 울렁거림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전쟁을 다시 러시아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우크라이나에게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2025년 젤렌스키는 그 당시 점점 확대되고 있던 장거리 타격 작전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는 전쟁은 러시아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러시아로 되돌려져야 한다. 그들이 평화로 내몰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압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후 우크라이나는 드론 역량을 빠르게 키워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서기가 이제 러시아 어디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쟁이 푸틴의 통제를 훨씬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시설이나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모든 드론 공격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도자가 시작한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역량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현재 하루 600대 드론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경고를 실현하면 전쟁은 러시아 문턱까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을 부수고 집을 파괴하며 우크라이나가 최근까지 집중했던 국경 지역을 넘어 폭발할 것입니다. 단순한 양만으로는 러시아인들의 속옷에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해 준비한 것은 단순한 숫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이에 대해 암시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준비한 것은 훨씬 더 많아서 식은땀 수준이 아니라 아예 혼비백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밀리터리 쇼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버튼을 눌러 우크라이나 전쟁 최신 동향 분석을 받아보세요.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해 준비한 것은 수량뿐만이 아닙니다. 사거리와 새로운 미사일 위력이 합쳐져 표적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6월 9일, 즉 젤렌스키가 600대 드론 경고를 발표한 바로 그날,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로켓군 및 포병 부서를 위한 새로운 장기 개발 개념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산 미사일과 포병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이며 국가의 다른 군사 부문과 함께 현대화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에 따르면 해당 부서의 목표는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 장거리 타격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소련 시대의 시스템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오래된 시스템은 제거되고 우크라이나는 최대 2000km 떨어진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능력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드론으로 가능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드론 손상보다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포함한 심층 타격거리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러시아 목표물에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국내 방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시르스키가 서방산 무기와 탄약 의존도를 줄이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거 현명하네요. 2025년까지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에테컴스를 러시아 내에서 사용하는데 몇 달간 사실상 금지 조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미국과의 불안정한 관계를 다루는 것과 함께 한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물자와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란에서의 에피퓨리 작전으로 인한 비축물자 문제까지 더하면 우크라이나의 계획이 이해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서방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이 너무 많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것을 자국 내에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전선의 수리 불가 소련제 시스템은 점차 퇴출되고 우크라이나산 대체품으로 교체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새 로켓 계획입니다. 서방에서 만든 시스템들도 여전히 사용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이 최대한 강력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시스템들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산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산과 함께 보너스로 취급될 것입니다. 더 큰 소식은 특히 러시아 본토의 러시아인들을 벌벌 떨게 할 만한 소식인데, 우크라이나가 최대 2000샵 거리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모두를 양산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새 미사일, 긴 사거리, 하루 600대 드론, 이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러시아 전략이 푸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르스키의 계획에서 주의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로켓과 포병 전력으로 모든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030년까지 포병과 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응할 적절한 미사일과 포병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전투 경험에 관해서라면 우크라이나는 현대 군대 중에서 서방제와 소련제 모두를 포함해 가장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과 포병을 사용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직접 사용한 모든 무기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로켓과 포병 전력 변화로 등장하는 무기들은 러시아 위협 대응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무기가 대등해졌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큰 위협입니다. 페도로프도 그 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퍼붓는 발사체의 95%를 요격하는 수준에 이르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목표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의 91.73%와 푸틴의 미사일의 53%를 요격해 5월 전체적으로 90.75%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미국 방위기술 기업 안드릴 인더스트리의 창립자인 팔머 러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요격기 생산을 대폭 확대해 매달 수만 대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내 생산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공격용 드론 외에도 대량 생산에 집중합니다. 요격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하는 샤헤드 드론 한 대당 여러 대의 요격 드론을 배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요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처럼 대규모 생산은 우크라이나가 에피퓨리 작전 이후 10년간의 방위 협정을 체결한 걸프 3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문성, 특히 비용 효율적인 요격 능력 덕분에 성사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력의 이 부문을 확대할수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큰 성과입니다. 또한 국가를 굴복시키려는 러시아 지도자에게 또 다른 타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쟁에서 요격 측면에서 필요한 수치를 분명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의 주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루 600대 장거리 드론은 매우 높은 목표입니다. 젤렌스키도 인정했듯 우크라이나는 목표의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루 300, 350대 드론으로 러시아 공습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이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본 계산만 봐도 우크라이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600대의 드론에 1년 365일을 곱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고에 맞추기 위해 매년 21만 9천 대의 장거리 드론을 생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600대 넘는 드론을 산발적으로 발사하므로 우크라이나가 매일 600대의 장거리 드론을 생산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우크라이나가 하루 600대 드론을 원한다고 가정하면 그게 현실적일까요? 초기에는 FP 시리즈와 치명적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로 유명한 딥스트라이크 드론 개발사 파이어포인트에서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창립자 데니스 스틸러만은 파이어포인트에서 하루 약 200대의 장거리 드론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회사가 이 숫자를 쉽게 2배, 심지어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 600대 생산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젤렌스키의 경고와 같습니다. 이제 임무가 끝난 건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시만 하면 하루에 600대씩 생산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산 능력과 실제 생산량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의 격차를 넓히거나 좁힐 수 있는 핵심 촉매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원하는 규모로 장거리 드론을 생산하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처럼 드론 생산 극대화에 필요한 자금이 반드시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FPV 드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산업이 연간 1000만 대의 무인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스트 시큐리티는 우크라이나가 연간 800만 대 FPV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같은 매체는 2025년 우크라이나가 300만 대 FPV 드론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생산 능력과 실제 생산량 사이의 격차이며 결국 모든 것은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병목을 해결하려 노력 중입니다. 6월 4일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미콜라이브 바르닉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연간 최대 2천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에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맞서 자국 방어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백만 대의 드론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으로 요약됩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에 드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연간 2천만 대의 생산에 근접하기 위해 600억 달러의 투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장거리 드론 600대 생산은 단순히 실현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낮은 기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할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경고처럼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대규모로 확장하면 자국 전쟁 기계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기에 숨죽여 지켜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2022년에서 2026년 사이에 장거리 타격 범위를 2배 반으로 확장했습니다. 63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1750km 이상까지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타격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2026년 첫 몇 달 동안 연방 석유 및 가스 수익이 전년 대비 29.8%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올바른 전략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심 타격이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고 푸틴의 전쟁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대의 드론, 이 현실이 되면 수천 대가 아닌 수만 대의 드론으로 인한 죽음이 발생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석유가 불타고 군산 복합체가 붕괴되며 우크라이나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물류 거점을 타격하는 상황에서 그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목표입니다. 러시아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드는 계획이지만 하루 600대의 드론 생산과 우크라이나의 모든 활동을 위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다시 나설 때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전쟁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대응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젤렌스키가 경고하기 며칠 전 우리는 그 중요성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처음으로 러시아 발트 함대의 주요 해군 기지에 침투했고 러시아가 다시 바다로 복귀시키려던 군함을 타격했습니다. 취합점이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발트 전선이 열렸습니다. 영상 시청 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더 밀리터리 쇼우를 꼭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